안녕하십니까. DBC 4주차 아메 스토리와 6가지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주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셨죠. 오늘은 아멘이라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소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런 좁은 사무실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메타버스가 어떠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세상인데, 대단히 신원도 드리지 않아도, 대단히 해주지 않아도 우리 멋진 장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아주 멋진 곳에서 호흡나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를 좀 하고 저의 아멘 어떤 아멘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한 편의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랑질로 보셨습니까? 설마 제가 자랑질 하려고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자랑질과 비전 제시는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할 수 있으면 자랑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할 수 있다면 비전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근데 저희들보다 훨씬 라이프스타일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가득 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만족도라는 장르로 들어가면 저는 전 세계 1등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이 되려면 극단적인 행복치를 가지려면 정체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조폭은 조폭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조폭이 굉장히 열이 많아가지고 조폭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가가지고 나와바리 관리하면서 누군가 패야 되고 그런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하겠습니까? 조폭은 그런 거에 무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조폭을 성공하는 방법이죠. 과학자는 과학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이 매일 진짜 머릿속에 돈만 가득 차고 진짜 군인 생활이 지겹다고 생각한다면, 왜냐면 경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군인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군인이 굉장히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제가 가장 좋은 직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암의 사학과는 암의 사학과다워야 되겠죠. 예, 암의 사학과답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권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 안 한 책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설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설책 많이 보이죠. 그리고 암에 관련된 책들도 보일 거고, 제가 막 중구난방을 섞어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날 우리 인정식 하는 날 아침에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저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둘째도 있는데 그때는 둘째가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진도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하고 화엄사 계곡에 가가지고 2년 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너무 행복한 표정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또 가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종류의 책들 조금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이 책권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비즈니스와 조금 관련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피엔스. 근래에 저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주었던 책이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인지혁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다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건 바로 인지혁명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침팬지와 저거 뭡니까? 인간의 싸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침팬지 10마리하고 인간 10명하고는 누가 이긴다고요? 나눠서 싸우게 하면 무조건 침팬지가 이긴다. 왜냐하면 침팬지도 10마리 정도에서는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는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동물적 능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팬지 1000마리, 사람 1000명을 넣으면 무조건 인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는 그 정도 큰 사이즈의 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침팬지도 실제 내가 대장 침팬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 침팬지면 이 뭐라 그럴까요? 대장 침팬지면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서로 이를 잡아준다거나, 서로 이렇게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털을 골라준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 정치적 관계를 갖다 이렇게 유지하는 활동들, 사회적 활동들 굉장히 한단 말입니다. 인간도 똑같거든요. 인간도 아주 시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이 침팬지의 사회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직접 만져지고,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만큼 더 튼튼한 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시족 사회거든. 그게 조금 더 커진 게 부족 사회인데, 인간도 이런 사이즈를 갖다가 침팬지는 한 50마리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 버리면 이제 얘네들은 분화간에 독립이 돼서 다른 집단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 사이즈 이상 안 되니까. 인간도 똑같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게 150명 이상의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 집단을 만들어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50명이 아니라 우리 국가도 만들었고 제국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인지혁명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예를 들어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장교가 있고 하사관이 있고 일반 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인간에 온 게 가장 이렇게 결정권자가 장교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인성이 좋고 존경받고 관계를 잘하는 어떤 상사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집단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장 리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따라요. 이게 어떤 거 아시겠죠? 이게 이게 군대 가서 생활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있고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 그런데 이게 150명을 넘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전이 필요해지고, 이제 어떤 교육이 필요해지고, 체계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것을 갖출 인계치를, 150명이라는 인계치를 이렇게 홀라가 넘어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바로 허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허구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어놨죠. 사자는 우리 부종족을 지키는 수호령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은 우리밖에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결정적으로 150명이라는 그 임계치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허브의 등장 때문입니다. 허브를 말할 수 있고 허브를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허브가 어떤 거냐면 일본과 우리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의 외교전이 미국에 대한 외교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정가에서 그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우리 일본만큼 돈을 쓰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저희가 훨씬 높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네,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거의 다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비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상류 사회를 이제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 상류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기독교, 앵글로색슨족 기독교인으로 아시죠? 와스프라는 앵글로색슨족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같은 힘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이 공유감이 뭔가 일을 쉽게 만들어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전쟁에 나가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우리 아군이라고 막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허구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사이즈가 큰 조직, 국가, 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제국의 사이즈에 맞는 올바른 가치와 이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허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우리 원칙을 지키고 있어. 우리의 활동들은 서로를 돕는 일이야. 이런 종류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국왕들도 전쟁을 하려면 꼭 필요했던 찾았던 게 뭡니까? 대의 명분이었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벌리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 목적 때문에 벌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허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올바른 허구 그게 바로 6가지 가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 올바른 허브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왜? 사실은 무의미한 그 뭡니까 사상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 무서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사실은 책 한 권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읽지 않았는데 책조차 읽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 나면 같은 동포들 죽창으로 찔려 죽일 정도로 아주 맹렬한 어떤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지 않습니까? 2권 읽어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엄청난 확고한 게 2번째 책을 읽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시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권, 4권, 5, 6, 7, 8, 9, 10권 이렇게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어떤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대답되는 그 사람부터 뭐라고 하냐면 중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절대 극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도 이해를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치를 이런 사상과 허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허구를 갖다가 허구는 그냥 허구일 뿐입니다. 이걸 갖다가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진석 교수님 그 참 좋은 이야기를 개념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좋은 이야기를 해놓으셨던데 일본에 가면 오타쿠라는 게 있죠. 오타쿠라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시죠? 뭔가에 막 깊이 빠져가지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그 오타쿠라는 그 현상이지 않습니까? 현상이 일본에만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오타쿠라는 것으로 정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김춘수의 꽃이지 않습니까? 김춘수의 꽃. 그 언어에 대한 언어로서 인간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걸 갖다가 보여준 시가 뭐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불러주기 전까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하나의 눈짓이 됐다가 그렇게 나도 누군가의 뭐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란 걸 명명할 때 비로소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름이란 걸 명명하면서 그것이 그 진짜가 왜곡되기도 하죠. 이것도 언어도단에서 그 노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죠. 어쨌거나 오타쿠란 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 단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 현상이 훨씬 뚜렷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개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암의 사업가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활동들이 우리는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은 이 막연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막연함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올바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렇게 탁 띄어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기업 이념입니다. 그 기업 이념의 어떤 뿌리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기 나오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뭡니까?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겁니다. 이 말을 안 만들어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정체성이 사실 흔들려요.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파생되느냐면 그 다음에 뭘로 파생됩니까? 바로 네 가지 기업 이념, 자유, 가족, 희망, 보상 네 가지 기업 이념으로 자라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자, 저기에서 잠깐 멈추고, 자, 그럼 이 나무는 또 어떻게 자랐느냐? 우리 2세대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we had the foundation of the founders' fundamentals, the rest of us from the second generation at the time said, okay, so what does that mean for us as we lead the business going forward? And how do we, how do we make sure we express ourselves or that we interact with the business in a way that that builds on those founders' fundamentals? Partnership, integrity, personal worth, personal responsibility, achievement, and free enterprise. Those were the six that we said, those are special to us. This is uniquely Amway. I look at the values a little bit kind of falling out of leadership. Leadership in our sense, or in our definition, if you will, is really all around define how you kind of help people and help people succeed. 제가 저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1세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그 우리 아주 기본적인 정신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구체화된 이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끝단에는 나뭇잎이잖아요. 이 나뭇잎과의 어떤 중간에 어떤 소통, 그것을 위해서 그 비즈니스와 이 이념 사이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소통을 고민하였고, 그 이세대 부분이 만들어내신 게 바로 6가지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6가지 가치가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뭡니까? 비로소 아까 오타쿠가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가치는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고 바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개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브랜드라는 뭡니까? 네, 브랜드라는 거. 브랜드는 뭐냐면 어떤 개념을 눈에 보이는 걸 아예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 샤넬을 보는 순간 이거 한번 우리 이분들이 보고 저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저 로고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모름지기 자기가 뭡니까 속한 조직을 사랑할 거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인사들의 특징이죠. 아웃사이더들은 항상 바깥으로 돌아요. 자, 어쨌거나 이 브랜드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아까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허브를 갖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노브랜드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불상도 만들고 성상도 만들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원래 하던 것들입니다. 원래 하던 것들을 개념화시키면서 그것들이 더 증폭되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6가지 가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기업가 정신, 기업이란 게 뭡니까? 기업이란 게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허브의 끝판왕입니다. 아메라는 것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메라 로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실제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데 이 회사를 만들었던 리치와 제이 두 분은 하늘나라에 안 계신데 이 아메라는 기업은 무형무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허브가 운송하면 출생신고서도 있어요. 등기부등본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도 만들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고 진짜 카드도 받을 수 있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처럼 자본주의가 만드는 가장 견고한 그게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과 상업을 갖다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상인과 기업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지금 기업과 비슷한 옛날에 초기에 어떤 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으면 은행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돈을 겁니다. 빵 공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자도 내고 갖고 하면서 나는 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건 상업이에요, 상업. 어떻게 보면. 약간 꼭 그런 건 아닌 상업은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이는 거지만, 근데 어느 날에 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어떤 이 산업을 한번 잘못했다가 리스크가 생기면 특히 대항해 시대에 인도로 배를 보냈다가 가지고 오면 10배, 20배 돈이 남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앉았다 하면 2대, 3대가 거들나 버리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두려워가지고 왕마저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배를 띄우기가 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배 한 대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 주식회사 형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를 또 뒤에서 한 번 더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험이라는 게 또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돈을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옛날 사업은 돈을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예, 은행으로부터 빌려왔죠. 그건 나의 부채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란 걸 받잖아요. 주식의 형태로 상장을 했다면 만약에 그거는 제가 돈을 그분들에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그분들 스스로도 사업가기 때문에 내가 망하면 그들도 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리스크까지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저는 암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간단하게 갖고 있거든요. 암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이 어려운 것이다. 원래 쉬운 성공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 성공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보통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이나 그 뭡니까? 월급 받는 일, 거기는 애초에 성공이 없기 때문에요. 성공 어디에만 있냐면 사업가와 투자가의 세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비즈니스도 하러 오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월급쟁이의 생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어쨌거나 자,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메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외부로부터 투자를 안 받거든요. 즉 아까 은행으로부터 갖고 오는 건 돈이고요. 주식시장으로부터 갖고 오는 건 자본이라고 봅니다. 돈과 자본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즉 외부 자본 유입이 없단 말입니다. 외부 자본 유입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기업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도 엄청나게 세게 하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너무 이제 또 기업적으로 확대되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우리 자체도 어떤 기업이라는 것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올바른 기업을 끌고 갈 때는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기업이라는 게 아까 참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네. 아까 개인 기업일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일 때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졌지만 이제 그거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경영을 할 때는 예, 그 기업에서 손실이 났다고 구속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뭔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기업 윤리에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구속시켜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 분식회계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관대한 편인데 엄청난 벌을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무기 때려보고 20년, 30년형 예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올바른 기업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가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예. 네,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이파크 그죠?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정말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회장님이 뭡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장소장도 아니고 작업자도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책임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게 광주에서 터졌을 뿐이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를 들면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 거기에 이미 광주냐 어디냐에서 터질 일만 남았었지 결국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보면 그런 어떤 구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일단 기업가 정신에서 뭐 정직과 신뢰, 나중에 제가 뭐 이런 같이 파트너십 이런 거 나오겠지만 이걸 베이스로 지금 깔고 가는 정신들이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오너십입니다. 일단 기업을 하면 월급쟁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이 성공을 보장해달라 이런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적금 넣듯이 보장해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너십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되겠네. 제가 사업 설명 실컷 했는데 친구가 뭐라냐면 와 아메 회장 머리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더니 니 보험회사를 가도 기본급 주잖아. 자동차 LG라도 기본급 주잖아. 니 아메 하면서 기본급 받아봤나? 가만생각도 안 받았느니라. 저 니 돈 들여가지고 기름 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커피값 쓰고 하는 거 다 니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메 회장은 진짜로 공짜로 영업사원을 수십만 명을 공짜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친구야, 그래서 우리가 뼛속까지 무겁쟁이다. 돈은 꼭 일을 해서 버는 게 아니단다. 저 시장에 가면 이 대야에다가 정부지 파 이런 거 넣고 파는 할머니 계실 거다. 그 할머니한테 기본급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오너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일단 우리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기업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기업을 하는 첫날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업을 갖다가 크고 큰 회사로 키워가는 과정에 초입해 있다라는 것. 그 첫 번째 여러 가지 정신이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내가 오너다라는 정신을 가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이 김앤조잖아요. 김정은 조미요. 사실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 이 아메란 일보다도 김정은 조미요 우리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 바로 우리 비즈니스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너십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기 시작했거든요. 자, 보시죠. 파트너십입니다. 파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기업이라는 건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노사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우리가 어떤 주역이다라는 걸 갖다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투고 하죠.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되고,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고, 누군가 행정을 해야 되고, 누군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 자식이 누군가 또 이렇게 뭡니까 자금을 모아와야 되고, 이런 많은 어떤 종류의 일들이 파트를 만들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아무 회사와 그리고 그룹과 패밀리와 저와 스폰서님, 저와 파트너 이런 수없이 형제그룹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파트너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일로 실제로 놓고 볼 때도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파트너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에 이런 화면 익숙하시죠, 그죠? 진짜 선명하게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요즘 조상근 때문에 좀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아베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옛날 그 동화책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백설공주, 신데렐라, 장화홍련, 또 뭡니까? 행복한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고아 컴플렉스예요. 사람은 외로워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거 특히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 특히 모계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풍성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게 저희 진짜 재산이고, 이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2배, 3배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뭔가 갖고 있는 관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호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호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파트너십이라는 겁니다. 파트너십. 우리는 서로가 이게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파트니까 서로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 노사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세를 대박놀이에요. 서로가 동일한 관계에 파트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부부 관계에서도 좀 기울어진 관계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 보기 별로더라고요. 다툴 때 다투고 그거 할 때 그거 해도 서로가 비슷하게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내 비즈니스에는 이 파트너십에 의한 거다.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임의적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흐름을 위해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개인가치 존중입니다. 아까 파트너십을 인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이게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진짜 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네. 권력이 점점 분산되면서 모든 개인한테까지도 이양되는 이런 관계로 왔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예전에 또 봉건 제도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탈피해온 우리 어떤 시민권이 만들어지고 평등권이 주어지는 한 투표권자로서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거 세상이 변화해 나가는 거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KBS, TBC, MBC만 봤다면 어느 날인가부터 뭡니까 여러 어떤 채널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다양성을 만들고 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조금씩 주인이 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유튜브라는 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방송국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이따 이제 그게 뭡니까? 예. 요새 그좀 뭡니까 메타버스 같은 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강해집니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앞으로 인간이 가상 공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주해 갈 거거든요. 그 가상 공간에서는 모두가 주인이 돼요. 모두가 주인이 되고 지금 은행에서 떼가고 세금도 내가고 이렇게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비용되는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고자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거든요. 교환하는 거래세 같은 거 나오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국가가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세계가 생겨나거든요. 모든 인권은 뭐냐면요. 그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어디로 해? 개인들 특정한 한 사람 하나의 강력한 것으로부터 이 펼쳐지면서 모든 개인들한테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평성이거든요. 예, 우리 비즈니스가 철저하게 수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한때는 진짜로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도 지금도 유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걸 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뭐 복잡한 이야기보다 제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이아몬드 되었을 때 제주도에 이제 그 포럼을 갔는데 깜짝 쇼처럼 덕기모 사장님이 오셨어요. 와, 저희들이 그 만찬을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키 크시더라고요. 스티브 회장님도 크신데 스티브 회장님보다 작다 뿐이지 덕티보스 회장님도 엄청 크더라고. 근데 제가 진짜 10조 이상 하는 그런 기업의 CEO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정말. 진짜 저희들하고 한국 문화로 일일이 이렇게 서지 않아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건배를 하시고 저희들이 그날 선물로 도복을 드렸거든요. 그 도복을 즉석에서 입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흉내 내기를 하고 저희들하고 일일이 눈 맞추고 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저 벤츠다도 때 10년 근무했거든요. 벤츠다도 10년 근무할 때 묘하게 가불이에요. 얘네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회사 본사에서 나오면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설명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아메 활동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메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리치와 제이가 심어놓은 어떤 정신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개인가치 존중입니다. 개인가치 존중은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나하고 종교가 좀 다르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의 개별적인 사업체를 보는 것, 예, 나의 어떤 종속된 어떤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춤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주제, 정직과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신뢰, 딱 이러니까 벌써 도덕책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이런 기본적이고, 뭐랄까, 당연한 것들이 지켜졌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특히 저희들처럼 어떤 거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가나 사업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켜졌을 때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좁혀졌지만 사실 그 서구 사회, 유럽으로 표방되는 그 서구 사회와 이 동양 사회의 어떤 경제적 격차는 엄청났었죠. 특히 산업혁명 그 주변의 어떤 근대 사회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 사회는 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까?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식민지 침탈이라든지 발달된 무기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아주 일부입니다. 진짜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자본 경제가 시장 자본주의가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곳은 또 먼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 시장 자본주의는 바로 신용과 어떤 법규 위에 자라는 나무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나고 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폴레옹은 어떻게 서명 하나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굴릴 수가 있죠? 예, 있었을까요?
자, 거기에서는 어떤 명예, 그쪽 기록사에서 명예라든지 신용, 그 다음에 뭘까요? 뭐 조약이, 서명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단순히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파멸을 뜻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한 경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 산업주의를 이야기할 때 네덜란드를 다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앞서 또 베네치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저 영상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셰익스피어 원작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 귀천하게 이럴 데 없는 신분이죠. 그 신분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샤일로가 아주 그 나라의 가장 어떤 고위 귀족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는 걸 그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두 사람이 똑같은 법규에서 다툴 수 있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조선 같은 나라도 굉장히 법치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록수 사용하고 사약을 내리는 그 장면을 결정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논란의 제일 중심이 뭐냐면 우리 조선은 법치 국가인데 이 법치의 이런 죄로 사형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을 가진 끝에 그 약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의 어떤 그 법은 사실 그 양반 사이에만 먹히는 법이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베네치아의 어떤 동일한 어떤 법률, 법규 적용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가 산업주의가 올바로 자라게 할 수 있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만은 로렌츠 선장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로렌츠 선장이 얼마나 유명하면 로렌츠 해협이 생겼겠습니까? 바다 이름이 생겼겠습니까? 로렌츠 해죠, 로렌츠 해. 네덜란드의 이건 원래 주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딸려가지고 후원을 못 받아가지고 상선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떠나다가 배가 얼음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 끝에 나중에 구조가 되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구조가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구조해 오는 배에서 로렌츠 선장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배에 실린 물건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그게 식료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로렌츠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로렌츠 정신이 네덜란드 사람 상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부풀려줬고, 나도 로렌츠다, 너도 로렌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을 갖다가 유럽이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어떤 제국을 경제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위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롤렉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대로 된 중립국이지 않습니까?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산업들도 어떻습니까? 고부가가치잖아요. 잘 만들고 돈을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는 사업들은 다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위스는 저런 것들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스위스는 사실 굉장히 척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역사적으로 용병으로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황이었죠? 그 교황 때 굉장히 교황이 군사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교황을 지켰던 게 누구냐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지금까지도 스위스 사람 외에는 용병을 쓰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관광감 앞에 서 있는 분들 다 그게 스위스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용병성이 알려져가지고 서로 용병을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하고 영국으로 전쟁을 하는데 자기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서로 용병들끼리 스위스 사람들끼리 싸운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거기 있으면 그 성난 군중들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120몇 명인가 스위스 용병들만 남아서 끝까지 지키다가 한 사람까지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어떤 가슴속에서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지만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면 우리 후대는 우리가 이런 신용으로 인해서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가슴 뭉클한 편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스페인이 왜 몰라 그랬습니까? 영국하고 해전에서 져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스위스 왕가가 모라토리엄 몇 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스위스라는 스페인. 그래서 그 스페인은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을 좀 이롭게 하고 어떤 걸 좀 어렵게 하고 쉽게 하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상품입니다. 아메가 갖고 있는 500원이라는 신용등급, 각 국가마다 매겨져 있는 신용등급, 각 지역마다 매겨져 있는 신용등급, 그것 때문에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도 다르고 빌렸을 때 줘야 되는 이자까지 다릅니다.
이거 자체가 상품이라니까요. 신용 자체가. 예, 아메이가 보여준 500원이나 신용 등급은 그냥 공짜로 깎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태양이 뜹니까 안 뜹니까? 예, 당연히 뜨겠죠. 근데 100년 후에는 어떤 우주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 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내일 뜬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뜨고지고 왔다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뢰를 얻는 데는 반드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그 역사. 그 보여줬기 때문에 5년이나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신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 같은 마인드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는 것. 그걸 통해서 소비자와 나 사이의 어떤 신뢰, 파트너와 나 사이의 신뢰,